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8월 9일 금요일입니다.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이야, 이번 주 참 월요일부터 시장이 뭐 8% 빠지는 그런 급락도 당하고 했었는데, 네, 이렇게 큰 변동성 시장에 정말 저도 지난주 주말부터 거의 뭐 새벽까지 자료 만들고 시장 점검해보고 하면서 주초에 엄청 육체적으로도 좀 힘들었었는데요. 그래도 이 급락하는 시장에 많은 공부를 하고 그나마 이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우리 신문 기사 읽으면서도 그죠? 네, 신문 기사에다가 뭐 차트 분석도 한 번씩 해보고 하는데, 네, 아주 다이나믹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다이나믹한 이 변동성이 심한 장이 뭐 평생 반복되기 때문에요. 네, 이번 장에 대해서도 잘 이렇게 메모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시장이 급락하고 특히나 우리 시장에는 또 옵션 만기가 있었고, 그죠? 이 옵션 만기 때 약간의 외국인의 장난질 또 풋옵션에서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외국 시인의 또 옵션 포지션을 보면서 얘네들이 또 상방향으로 바꿔 놓았던 이런 것들이 저는 늘 얘기를 합니다. 쩐의 전쟁이라고요. 옛날부터 쩐의 전쟁을 좀 하다 보니까 우리가 주식은 다 같이 위너가 되는 게임이다 라고는 하지만 그거는 그 중간에 이 변동성에 있어서 터지고 벌고 하는 사람, 이 변동성에서 변동성 매매를 잘 못해가지고 이 터지는 분들이 실제로 많은 돈을 좀 잃게 되잖아요, 보면. 내가 그냥 가만히 있었을 걸,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투기적인 매매를 하는 그 주체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투기적인 주체도 주식시장이나 모든 자산시장에, 투자자산시장에서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투기적 거래자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 투기적 거래자들 때문에 힘든 겁니다. 너무 투기적으로 들어왔다가 이번에 시장이 빠지니까 레버리지 포지션이 그죠? 청산되면서. 그래서 이번에 그 지난주까지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저희 주변에 슈퍼개미 후배들한테 배웠던 게 이 신용이 터질 때까지 아직은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배웠었다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신용이 얼마 정도였나 봤더니 20조가 있었고, 그래서 한 16조 대 정도까지, 지난번에 16조 대까지 빠졌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수도 있겠다 했는데, 지금 전체 신용 잔고가 16조 8,800억이 됐습니다. 어제자로. 이번에 고점이 19조 8,900억 뭐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19조 9천억에서 16조 8,800, 16조 9천억이 됐으니까 3조 정도가 이번 하락장에 어쩔 수 없는 반대 매매를 당하신 겁니다. 코스피랑 코스닥으로도 따로 뭐 분류해서 볼 수는 있는데요. 코스피가 한 11조에서 9조 5천억이 됐네요. 1조 한 4천억 정도 틀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가 이번에 거의 9조 한 2천억이었다가 7조 2천억이 됐네요. 코스닥에서 한 2조가 틀렸네요. 그래서 내가 레버리지 포지션이 아니라면 이런 변동성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레버리지 포지션을 갖고 있는 이 투기적 거래자들끼리의 이 쩐의 전쟁이 한바탕
지나갔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이 뭐 완전하게 회복한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요, 뭐 필반 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스토캐스틱이나 뭐 이런 데서 과매도는 지나갔습니다. 반등이 들어오더라도 이번에 무너질 때 저 세 번의 주봉상의 음봉을 강하게 뚫고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대선 전국에 아직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월 달까지는 계속 이렇게 과매도 이후에 또 급반등, 그러고 나서 또 한 번에 매물 소화 과정들을 10월 달까지는 거칠 것 같습니다. 네, 그때마다 시장이 너무 과하다 싶을 때는 항상 시장과 여러 가지 외국인의 포지션 분석 등등 해서 나름대로 이런 전의 전쟁에서 어떻게 그 전의 전쟁, 투기 거래자들 간의 전의 전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주식을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는지, 그런 타이밍이라든지 그런 기회가 오면, 위기 속에서 나오는 기회가 오면 항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변동성의 가장 원인은 뭐였을까? 이번에 트리거가 됐던 거는 뭐니 해도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었고요. 그런데 금리 인상보다도 이 심리적으로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그게 영향이 더 컸다고 봅니다. 이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면 일본의 금리 인상이라 이런 거에서도 오히려 좀 의연하게 아마 대응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 큰 돈을 레버리지를 이렇게 해서 엔캐리 트레이드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 마진데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그런 레버리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미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떤 투자에 대한 이 확신을 저해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미국 대선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지 계속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사는 미국 대선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해리스 가는 곳마다 장사진, 바이든 때와는 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과 러닝메이트 부통령인 후보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의 위스콘신 유세에 약 15,000명이 운집을 했고요. 당초 8천여 명 참석을 예상을 했었는데 더 많은 지지자가 몰려서 유세장 진입에 2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민주당 지지자들의 결집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시간에도 약 1만 명의 지지자가 모였다고 합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논란과 TV 토론 참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미수 사건을 거치며 패배감이 팽배했던 민주당의 분위기가 해리스의 사실상 대선 출정식이 됐던 지난 6일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 유세를 기점으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합니다. 해리스 선대위는 지난 5일 월즈를 부통령 후보로 공개한 이후 24시간 동안 약 한 500억 원 정도 후원금을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날 필라델피아에서 만난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정은 상기되어 있었는데, 자신을 펜실베니아 토박이라고 소개한 팀 스캇은 소극적이던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은 바이든 때와는 확연하게 달라진 해리스의 열정과 에너지 때문이라고 말을 했고요. 가족과 함께 유세장을 찾은 앤서니 홉스는 해리스가 월즈나 조시 셔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 중 누구를 택하느냐는 이제 전혀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중요한 건 이제 트럼프를 이길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이고, 해리스가 월즈가 아니라 숲에 있는 돌이나 나무, 풀을 택했다고 해도 상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했습니다.
11월 대선의 승패를 결정할 러스트벨트의 중심지 펜실베니아에는 경합주 중 가장 많은 19명의 선거인단이 배정돼 있고 펜실베니아에서 승리하는 쪽이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큰데 펜실베니아 표심은 투표 성향이 유사한 인근 위스콘신이 10명, 미시간이 15명인데 여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스테판 슈미트 아이오와 주립대 교수는 해리스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며 바이든의 고령 논란에 가려있던 트럼프 관련 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트럼프에 대한 반감을 확대하고 민주당 내 결집과 자신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해리스는 이날 자신의 검사 경력을 언급하며 트럼프의 유형을 잘 알고 있다는 말을 반복했고 지지자들은 트럼프 구속이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해리스 지지자들은 해리스와 월즈를 급진 좌파로 몰아세우는 트럼프의 전략이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고요. 올리비아 테일러는 해리스에게 가장 좋은 전략은 트럼프와 벤스가 헛소리를 계속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지아나 그린은 트럼프의 전략은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들의 결집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37만 명의 조합원이 있는 미국 최대 노조 전미 자동차 노조 UAW 숀 페인 위원장은 이날 미시간 유세에서 해리스는 파업 노동자들과 함께 피켓 라인에 섰던 여성이고 월즈는 우리 노동 계급의 한 사람이라면서 트럼프는 억만장자 계층의 앞잡이이자 배반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스캡이라고 얘기하나 보네요. 지지자들은 배반자란 구호를 따라 외쳤다고 합니다. 해리스가 주요 경합주를 순회하는 가운데 이번 주 공지된 트럼프의 공식 일정은 9일 몬태나 유세가 유일하고요. 트럼프를 대신해 러닝메이트 J.D. 벤스 상원의원은 전날 펜실베니아에 이어 이날 위스콘신과 미시간 등 해리스의 유세가 열린 지역에서 맞불 유세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사진을 보니까 이날 오클레어 공항에 도착하는 공화당 부통령 후보 J.D. 벤스 상원 의원이 있는데 뒤편에 보이는 게 해리스 부통령의 전용기라고 합니다. 자, 트럼프는 7일 이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그들은 해리스와 이 월저를 가리키면서 그들은 미국이 즉시 아니 더 빨리 공산주의가 되기를 바랄 것이라며 색깔 공세에 나섰고 특히 월즈에 대해서는 너무 진보적인 사람으로 충격적이라며 나는 정말로 신이 난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해리스 월저로 진영을 갖춘 민주당에 대해 내 반응을 묻는다며 믿기지 않는다는 말로 표현하겠다. 월즈는 해리스의 스마트 버전이자 진보인 버니 샌더스와 동급이거나 더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런 급진적인 팀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그들은 미국의 안보를 비롯한 어떠한 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월즈에 대해서는 트랜스젠더에 매우 신경을 쓰는 사람이라고 했고 월즈가 과거 성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의료 지원과 관련한 법안에 서명한 사실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하고요. 자, 트럼프는 또 유력하게 거론되던 셔피로가 부통령 후보로 발탁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면서 친 팔레스타인계 지지층 때문에 유대인인 셔피로 카드를 포기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투표하는 유대인이 있다면 당장 두뇌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트럼프가 2016년도에도 이 대통령 선거를 할 때 그때 트럼프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이라고 유진투자증권에서 리포트도 나왔지만 트럼프에 관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 친유대인 정책을 나는 하겠다. 네, 그렇게 아예
공약에서도 얘기를 했고, 사위가 아마 그 유대인이고, 그죠? 그리고 이방카도 그 남편 따라서 유대교로 바꿨다. 이런 얘기를 한 4, 5년 전에 봤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굉장히 전략적이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그때. 러스트벨트 지역에 그런 백인 노동자들, 실제로 미국에는 백인의 비율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대도시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한 반반 정도 보이잖아요. 이쪽 유색 인종 쪽에서는 흑인뿐만 아니라 아시아인 그리고 히스패닉 쪽도 많다 보니까 거의 반반처럼 보이고, 어떤 도시는 약간 백인이 좀 적어 보이기도 한데, 이 가운데에 있잖아요. 가운데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들은 보면, 제가 공부를 했었던 덴버만 하더라도 백인 비율이 90%입니다. 90%. 가운데는. 그리고 실제로 전체 인구에서 백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70%가 넘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 인구 구조로 딱 봤을 때 백인을 공략하고, 그리고 미국의 경제, 정치, 사회를 움직이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는 네 편이야. 예, 이런 공략을 하는 걸 보고 2016년에는 트럼프가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때 굉장히 그 미 대선 전후로 운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고요. 2020년에는 그렇게 4년 하고 대통령이 바뀌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77년에서 80년이었었나요? 76년 그렇네요. 81년 초까지 했었던 카터 대통령, 그 다음에 아버지 부시 대통령, 네. 그리고 그 전에 또 한 분 계시지만, 그래서 웬만한 잘못을 하지 않으면 8년은 한다 라는 논리로 트럼프가 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실업률이 7%가 넘었을 때는 반드시 떨어진다. 그런 또 통계적 데이터가 있었는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7%가 넘어섰습니다. 실업률이. 어김없이 트럼프가 떨어졌었고요. 하지만 할로윈 전략으로 누가 되든 11월 달부터 또 외국인은 들어옵니다 하면서 10월 말에 주식을 또 열심히 질러 놨었는데요. 그게 또 맞아가지고 1월 초까지 한 3개월 만에 또 한 40%를 벌었었는데요. 이번에도 뭐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누가 대통령이 되든 11월부터 랠리는 시작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계속 미국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미 무역 적자국 한국이 일본 처음 추월했다라고 합니다. 자, 미국의 무역 적자국 목록에 한국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앞서게 됐고요. 네, 저는 미국에서 제일 친했던 친구가 일본 친구입니다. 마사오라고요. 같이 축구도 많이 하고, 그 친구 지금도 네, 저랑 나이가 동갑이던가 저보다 한두 살 어렸던가, 그런데도 얘도 지금 그 페이스북 들어가 보면 아직까지 축구하고 있더라고요. 도요타 자동차인가 어디 큰 회사를 들어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뭐 반일 감정 그런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일본보다 지는 거는 좀 싫어합니다. 네, 그런데 미국의 무역 적자국 목록에 한국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앞서게 됐다. 네, 나라는 싫어도 사람은 싫어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만큼 자동차 등 한국의 대미 수출 경쟁력이 강화된 성과지만 아메리카 퍼스트를 앞세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자, 미국 무역 적자국 순위가 딱 나오는데 저 사실 이거 잘 몰랐었거든요.
1등이 중국. 네, 독보적인 1등입니다. 2등이 독보적으로 멕시코네요. 그리고 독보적으로 3등은 어딜까? 일본이 아닐까 생각했었는데 독보적인 3등이 또 베트남이네요. 보니까 21, 22, 23, 24. 네, 요 순서는 똑같습니다. 자, 4등이 독일, 캐나다, 독일. 요러네요. 보니까. 캐나다 22년에 4등이 잠시 됐었고요. 그 다음에 5등은 아일랜드, 독일, 일본, 아일랜드. 아일랜드도 미국에다가 미국의 아일랜드에 팔아먹을 거는 없지만 아일랜드가 미국에다가 팔아먹을 거는 많은가 봅니다. 아일랜드 하면 그냥 떠오르는 거는 UFC의 맥그리거네요. 예, 맥그리거가 UFC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갔잖아요. 무역 적자고. 네. 상품 수지, 무역 수지에는 상품 수지, 그 다음에 소득 수지, 서비스 수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맥그리거가 미국에서 번 돈을 아일랜드에 다시 가져가고 하면 이게 다 소득 수지로 잡히거든요.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가 네, EPL에서 돈을 받고 옛날에 박지성 선수 등등 그거는 우리가 상품으로 벌어들이는 상품 수지가 아니라 소득 수지에 해당되니까요. 야, 그래서 그런 건가? 한데 24년 상반기에도 아일랜드가 5등인 거 보니까 맥그리거 때문인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 아일랜드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공장들 그쪽에다가 했었었죠. 아일랜드가 예전에 뭐 피그스 국가 할 때만 하더라도 또 아일랜드에 위기가 온다 이랬었는데 아일랜드에 영국이나 유럽에서도 많은 공장들이 아일랜드에다가 차려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등이 일본, 아일랜드, 한국이었네요. 21년에 일본, 23년에는 일본이 5등이었는데 24년 상반기에 지금 한국이 6등이고 일본이 7등입니다. 사상 처음 역전됐다고 합니다. 8등이 대만, 9등이 캐나다, 10등이 인도네요. 21년만 하더라도 일본이 6등이고 우리가 14등이었는데 야, 참 대단합니다. 자, 미국 상무부 수출입 동향 보고서를 한국무역협회와 분석한 결과 미국의 한국 상대 상반기 누적 무역 적자는 340억 7,8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일본 34억 4천만 달러? 차이가 많이 나네요. 우리가 미국에서 340억 달러 거의 한 5조 정도 50조다 그죠? 네. 한 50조 상반기 1월에서 6월까지 누적이니까요. 한 50조를 벌었고 일본이 34억 달러로 겨우 5조 벌어갔네요. 우리가 10배를 더 자, 미국의 주요국 무역 적자 규모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1월에서 5월까지만 해도 일본이 한국을 앞서고 있었는데 6월 들어서 역전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저게 맞나요? 340억 7천만 달러고 일본이 아마 340억 4천만 달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6월에 역전됐다고 했으니까 그죠? 네, 아마 오타가 있은 것 같습니다. 자, 전 세계 기준으로 아일랜드에 이어 6위를 기록했고요. 21년만 하더라도 14위였었는데 22년에 9위, 23년에 8위. 네, 그리고 특히 올해 캐나다를 제치고 7위에 올라왔었고 5월까지는 지난달에는 일본마저 앞서게 됐습니다. 자, 미국의 중국 상대 무역 적자는 올 상반기에 1276억 달러 또 압도적인 적자를 기록했고요. 뒤이어서 멕시코가
827억 달러, 베트남이 565억 달러, 독일이 422억 달러, 아일랜드가 382억 달러. 네,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듯이 중국은 상반기에만 미국에서 한 150조 정도 벌었네요. 그죠? 1276억 달러니까. 그리고 하반기 해서 미국에서만 한 300조 이상을 벌어가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렇게 관세를 올리겠다고 난리를 쳤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의 대미 수출이 올해 호황을 보인 영향이 큰데, 올 상반기 기준으로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해서 16.8% 증가한 643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같은 기간 대중 수출을 넘어섰고요. 반면 대미 수입은 오히려 3.1% 줄어들면서 대미 무역 흑자는 지난해보다 56.7% 오른 287억 1,5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고요. 미국 입장에서의 적자 규모와 한국 입장에서의 흑자 규모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것은 시차와 각국의 운임, 보험료 산정 방식 차이 때문이라고 하네요. 특히 친환경차와 고부가 가치 차종 인기에 힘입어서 한국산 자동차 수출이 크게 확대됐고, 미국 정부가 반도체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전력망, 통신망, 항만 인프라 등의 공급망에서도 중국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도 한국 수출 실적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신윤성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내 자동차 가격이 좋다 보니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면서, 최근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측면도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무역 적자국 순위가 오르면서 긍정적인 평가와 우려 섞인 전망이 공존하고 있는데, 우선 미국에서의 한국 상품 경쟁력이 향상됐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고, 장상식 무협 동향 분석 실정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반도체, 일반 기계 등 한국 상품의 라인업이 다양해지고 경쟁력이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특히 바이든 현 미국 정부의 산업 전략에 있어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로서 자리 잡고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된다고 밝혔습니다. 자, 문제는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하는 경우인데,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우며 눈에 가시인 적자국들을 대상으로 무역 흐름을 균형 있게 조정하려 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고, 트럼프는 지난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우리는 자동차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신속하게 가져올 것이라면서 다른 나라들이 와서 우리 일자리를 뺏어가고 우리를 약탈하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평균 3%대인 관세율도 10%까지 끌어올리는 보편적 기본 과세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강구상 대정책연구원 팀장은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1순위 타겟은 무역적자 규모가 큰 중국과 EU가 되겠지만, 한국에 대해서도 자동차 품목에 추가적인 관세 부과 조치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 행정부와 지속적으로 의사소통 채널을 가동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장 실장도 무역적자 규모가 커질수록 한국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무역정책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트럼프보다는 덜 하겠지만 카멜라 해리스가 당선된다 해도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는 마찬가지인 만큼 한국에 대해 불만을 제기될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 어제 댓글에서 어떤 신문을 읽으시나요? 라고 했던 댓글이 잠깐 생각이 나네요. 어제는 목요일이라서 한국경제신문이었고요. 오늘은 금요일이라서 중앙일보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네, 매주 요일별로 다른 신문을 골고루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입니다.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 17,000건 줄었다. 침체 우려 완화. 네, 어제 9시 반에 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딱 나오면서 나스닥 선물이 위로 빵 튀더라고요. 네. 이 주당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아무래도 거의 뭐 실시간에 가깝다 보니까 좀 후행적으로 나오는 그 고용보고서 실업률 데이터보다는 그래서 앞으로 나중에 실업률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힌트를 줄 수가 있다 보니까 다들 이걸 기다렸었는데요. 다행히 급등하는 그런 모습은 안 나왔습니다. 자, 노동부는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3천 건으로 전주 25만 건보다 17,000건 줄었다고 밝혔고요. 이는 예상치가 24만 1,000건이었는데 이보다 많이 하회를 했습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7만 5천 건으로 예상치를 소폭 웃도는 수준을 보였고요. 이번 지표는 미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나왔는데 이달 초 미 노동부가 발표한 7월 고용보고서가 시장 예상과는 차이를 보이면서 고용시장이 급속하게 냉각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졌고요. 그죠?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1만 4천 명 늘어서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고 실업률이 4.3%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였습니다. 이에 시장은 이날 발표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주시했는데 전주 대비 줄어든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일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자, 발표 직후 나스닥 100 선물지수와 S&P 500 선물지수가 1%, 0.7% 상승을 했고 양준석 카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7월 고용보고서로 증시가 급락한 뒤라 작은 지표도 시장이 예민하게 여기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실업률이 여전히 코로나 대유행 전보다 낮은 수준인 점 그리고 이민자로 인해 노동 공급이 늘어난 점 등을 고려하며 침체를 단정짓긴 이르다고 했습니다. 페드는 다음 달 초 발표될 8월 고용보고서 등을 살펴본 뒤 9월 FMC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할 전망이고 만일 경제지표 부진이 지속하거나 중동지역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돼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될 경우에는 인하폭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이럴 것 같아요. 실업률이 갑자기 또 뭐 3.9 이렇게 떨어지지 않겠죠. 네. 4.3에서 4.5, 4.6, 뭐 한 4.7 정도까지는 갈 수도 있다고는 보는데요. 지난번 3%에서 보여드렸던 이 잡 오프닝이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저도 보고 있는데 이 잡 오프닝 숫자가 2019년, 18년 수준만큼 여전히 되게 많거든요. 많아서 실업률이 급등을 했던 과거 침체기하고는 조금 마일드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01년 그리고 2008년 그 뭐 코로나 때는 뭐 굳이 언급할 필요 없고요. 그때 아무튼 닷컴 버블 기업들이 엔론이 부정 회계를 했다, 분식 회계를 했다 하면서 다른 닷컴 기업들에 대한 의심에 눈초리가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그 전만 하더라도 뭐 닷컴 하면 야 무조건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분위기였다가 뭐야 닷컴으로 인해서 생산성 향상된 지표가 이게 분식이었어. 거기서 확신이 의심으로 바뀌면서 닷컴 버블이 깨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많은 기업들이 돈 못 버는 많은 기업들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실업률이 급등을 했고요. 2008년은 아시다시피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리만뿐만 아니라 와장창 무너졌기 때문에 대량 해고 사태가 있었었고 자 그러면 이번에도 그럴 만한 지금 상황인가 생각해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리세션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은 너무나 좀
지나친 기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요. 자, 주가 폭락 원인이라는 AI 거품론의 진실이라고 이수화의 마켓나우 칼럼입니다. 한림대 AI 융합 연구원이자 연구 교수님이시군요. 네. 자, 주식시장이 5.18% 이상 폭락했고 다음날 주가는 기록적인 상승률로 마감을 했는데 AI 거품론도 이번 증시 대란에 한몫했죠. 네, 한몫했습니다. 이 밸류에이션이 비싸지 않았으면 이만큼 안 빠지죠. 네, 제가 뭐 한두 달 내내 엔비디아 130불 시총 세계 1등 이거는 오바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자, 최근 월가에서 AI가 기대만큼 수익을 창출하지 못했지만 투자만 과도하다는 AI 거품론이 제기가 됐고 특히 매그니피센트 7이라 불리는 7개 기술주의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는데 M7 중에 적자 기업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조한 분기 실적이 빌미를 제공했고 구글은 분기당 120억 달러에 달하는 AI 투자를 진행했지만 수익 실현 시점이 불확실하다고 밝혔고 마이크로소프트도 AI 클라우드 매출이 예상치를 밑돌았는데 시장은 요구한다. 주가를 유지하려면 투자를 줄이거나 매출을 늘려라 라고. 자, 기업들은 투자도 늘리고 매출도 늘리는 전략을 구사할 것인데 이들은 GPU 구매 등 AI 설비 투자를 계속 늘릴 계획이다고 밝히고 있죠. 자, 메타의 저커버그는 필요하기 전에 역량을 구축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편이 낫다고 했고요.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는 전환기에는 과잉 투자가 과소 투자보다 낫다고 얘기했습니다. AI 기업들이 바라보는 AI의 미래는 생성형 인공지능 GAI 기술 발전의 매출 증대 능력에 달렸는데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탄소 배출 저감, 고령화로 인한 복지, 의료비 증가, 출산율 저하로 인한 노동력 부족, 지방소멸 등 인류가 직면한 난제의 해결이 관건이다. AI만 한 문제 해결자가 보이지 않고 연구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보는가? 그들 또한 GAI의 본질과 무한한 잠재력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 GAI는 인간 뇌의 수많은 신경세포의 연결점과 비슷하고요. GAI는 인간이 만들어왔던 다양한 데이터의 상호관계성을 계산 분석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복잡도를 가지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림, 음악과 같은 기호뿐만 아니라 행동, 움직임 같은 동적 요소도 관장할 수 있고요. 즉, 그 어떠한 표면적 양상이 등장하더라도 그 뒤에 숨은 의미를 포착하고 반응 생성이 가능하므로 사람이 컴퓨터와 상호작용할 때 컴퓨터의 인간적 특성을 부여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자, 자연과학적 현상에 대한 심층 구조 분석도 가능해진다고 하고요. 낙관론자들이 보기에 AI 앞에 도달 불가능점은 없는데 AI를 통해 시간, 비용, 지역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고 실제로 자율주행차, 로봇택시, 휴머노이드 등의 움직임과 판단의 핵심인 AI는 노령화와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에 이미 착수했습니다. GAI는 일본 지방의 자동화 기기 투입이나 코로나 백신과 같은 신약 개발에 필수적이고 AI 기술은 아직 시작 단계입니다. 현 상황을 AI의 세 번째 겨울이나 2000년대 닷컴 버블 몰락과 연관 짓는 것은 무리다. AI의 장래는 밝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주식만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좀 듣고 싶었던 거거든요. AI 기술은 이게 아직 시작이냐 아니면 닷컴 버블 때처럼 너무 지나치게 거품 투자가 있었는 건가? 그런데 아직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 기사가 2개나 남았네요. 자, 조원경 교수님의 이 돈의 세계, AI가 만든 호황과 불확실성. 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지금 일본 금리 인상, 그 다음에 미국 대선, 그 다음에 그동안에 멀티플이 좀 높았던 부분, 그리고 이 멀티플이 높은 게 지금 끝물에서 끝물이냐 아니면 방금처럼 AI가 아직 시작이냐 등등 여러 가지를 우리가 총체적으로 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이번 시장을 이끌었던 이 AI와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계속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잘 나가던 미국의 성장세가 갑자기 꺾였다고 아우성이다. 경기 침체 공포로 주가가 폭락했다는데 수긍이 안 간다. 8월 초 주식 가치는 폭락했고 채권 가치는 폭등했다. 일본 기준금리 인상으로 엔화 가치가 상승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발생한 걸까? AI 알고리즘 매매도 원인으로 지목이 된다. 싼 엔화를 빌려서 미국 빅테크 주식을 사서 주가가 고공행진했는데 마침 엔비디아를 비롯해 빅테크 거품론이 회자되었다. 머니무브 와중에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블랙웰 B100이 설계 결함으로 출시가 3개월 이상 지연될 거라는 악재도 생겼다. 올해 미국 주식시장의 역사상 최고가 행진 주인공은 단연 AI였고 AI가 고금리를 이겼다는 말이 실감난 상반기였죠. 젠슨왕은 AI와 가속 컴퓨팅이 새로운 산업혁명을 열었다고 한다. 지나치게 많은 빅테크 기업의 AI 투자가 생산성 증대로 이어질까? AI에 대한 자본 지출 총량이 지나치다는 회의감이 시장에 일고 있는데 많은 관계자가 AI발 생산성 증가란 현실 확인에 들어갔다. 이전에도 AI에 대한 2번에 걸친 과감한 투자가 세계적으로 있었는데 지금과 같은 투자 규모와는 비교도 안 되었지만 말이다. AI 투자 열기가 식는 3번째 AI 겨울이 올 것 같지는 않다. AI를 일찍 도입한 부문의 생산성 향상에 힘입어 단위노동 비용이 하락해 근원 인플레이션을 완화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성장이 높아지고 물가가 안정되는 그런 골디락스 경제는 당장은 없을 것만 같다. 세계 경제가 엔비디아 칩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도 문제다. 애플이 자사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에 사용할 칩을 구글의 클라우드 칩으로 사전 훈련한 것은 다행이다. 선택지의 다양화 차원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겠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고사양 AI 칩에 들어갈 5세대 HBM3E 양산에 성공하길 학수고대한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예, 좀 전에 그 이수아 교수님하고 조금 비슷한 얘기시다, 그죠? 아직 AI 3번째 겨울 뭐 이런 건 아니다. 예, 그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또 대한민국이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이 라면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자, 세계 위 라면 소비국의 불닭볶음면이 떴다. K푸드 거침없는 진격인데 세계 2위 라면 소비국이 어딜까요? 지난 2018년 베트남 호치민에 문을 연 뚜레쥬르 카노이점은 현지 젊은이들의 데이트 장소로 유명하고 호치민 전경이 보이는 3층 통유리 건물이 SNS 인증샷을 찍기 좋은 핫스팟으로 입소문을 탔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K푸드 열풍을 타고 고객 연령층이 다양해지는 추세다. CJ 푸드빌 관계자는 양산빵 위주로 판매하는 현지 베이커리와 달리 400여 종 이상의 빵을 매장에서 직접 굽는 점이 차별화된 특징이라며 베트남 내 40여 개 뚜레쥬르 매장을 이용하는 멤버십 회원수가 40만 명을 넘어서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SPC도 파리바게트의 글로벌 백호점을 호치민에 개점하며 베트남 시장을 공략하고 있고요. 그간 북미 시장에 매장 189곳을 내며 집중해 왔지만
동남아 시장 개척을 위해 베트남에 10개 매장을 운영하면서 인접국으로 진출을 노리고 있다. K푸드 열풍을 타고 국내 기업들의 아세안 시장 공략이 결실을 맺고 있는데 특히 40대 이하 젊은 소비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성장세가 뚜렷했군요.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자, 식품업계는 국내 대표 상품 수출에 속도를 내는 한편 현지 입맛을 반영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고 CJ그룹은 올해 처음으로 베트남에서 CJ K-페스타를 개최하고 다양한 한류 문화를 소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베트남 롱안성에 식품 공장을 건설한 CJ 제일제당을 비롯해서 CJ 푸드빌, CJ CGV, CJ 대한통운 등이 현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네요. 쭉 밑에 하고요. 롯데그룹도 전 계열사가 베트남 시장 확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롯데 웰푸드의 경우 지난해 말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호치민 1군 지역에 빼빼로 5개 광고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롯데 웰푸드의 베트남 수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약 43% 신장을 했다면서 새롭게 수출하는 파스텔 가공류 등을 지속적으로 알려 베트남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워갈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베트남은 국내 식품 대기업들이 공들이는 주요 수출국 중 하나인데요. 인구가 1억 명이 넘는 데다가 전자 등 한국 대기업들의 진출로 현지 소비자들이 한국 브랜드나 문화를 친숙하게 여기는 편이라고 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베트남 가공식품 수출액은 한 8,200억 정도고요. 지난해에는 1조 1,000억 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에 8,200억이었는데 지난해 1조 1,000억으로 꾸준히 늘었다고 합니다. 자, 기업들이 베트남 현지의 생산 기지를 빠르게 늘리고 있고요. 국민과자 초코파이로 베트남 과자 시장을 잡은 오리온은 세 번째 현지 공장 설립을 추진하며 기존 공장도 증축할 계획이고요. 꼬북칩, 현지 제품명은 마시타라고 하는데 국내 판매 제품에 쌀과자, 아침 대용빵 등 현지 맞춤형 제품도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오리온 베트남 법인은 지난해 매출 4,800억 올리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고 하네요. 네. 밑에 뭐 오뚜기 얘기도 있고요. 팔도라면 얘기도 있고, 네. 오뚜기가 현지에 설립한 2개의 공장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판매 중인 진라면, 열라면 외에도 베트남의 MZ세대를 공략한 오빠라면, 할랄 인증 라면 등을 생산 판매 중이라고 합니다. 예, 베트남 인근의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도 한국 라면 브랜드가 경쟁이 치열한데 불닭볶음면으로 글로벌 히트한 삼양식품은 지난해 인도네시아 법인을 설립하고 시장 공략 중이고요. 인도네시아는 중국에 이어서 세계 2위 라면 소비 국가네요. 베트남이 아니라 세계 2위 라면 소비 국가는 인도네시아네요. 자, 태국에서는 현지 입맛에 맞춘 마라불닭볶음면,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는 CU와 피자헛과 협업해서 로제 불닭김밥과 맥앤치즈 등을 출시하는 등 불닭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활용 중이라고 합니다. 농심이 지난해 11월 태국에서 출시한 신라면 똠양과 신라면 볶음면 똠양은 출시 8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500만 개를 돌파했네요. 이 제품이 태국 여행객들의 쇼핑 품목으로 인기를 끌자 농심은 하반기에 글로벌 시장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식품업계에서는 아세안 시장을 거점으로 해외 수출 지역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지난해 AT가 발간한 아세안 식품시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류 콘텐츠를 통해서 K푸드 인지도가 높아지며 스낵, 라면, 소스류 등 한국산 식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아세안 국가의 인구 규모는 약 6억 명으로 K 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K푸드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어
시장 확대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합니다. K푸드 열풍에 대해서 연구해온 유승철 이화여대 교수는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안 국가들은 인구 성장률이 높고 구매력이 높은 젊은 소비층이 많아서 잠재력이 있는 시장으로 평가받는다면서 K푸드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하면서 한국산 스낵, 라면, 소스류 제품의 수요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인구는 이제 정점을 지나서 감소로 들어가는데 네, 우리 내수가 위축되는 거에 반해서 저렇게 인구가 젊은 동남아 쪽에서 우리나라의 이 K푸드가 참 선전하는 게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2011년에서 한 15년까지 있었던 이 K푸드의 리레이팅이 다시 한번 주식시장에서 진행되길 바랍니다. 예, 한 주간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저도 이제 금요일이 되다 보니까 좀 힘이 빠지는데 이번 주말 푹 쉬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월요일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